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신반동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모였어요. 근데 저번 주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제 특이점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사회의 문화 체계, 정치 체계가 AI에 의해 통치되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토퍼 님이 그래서 그게 신반동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신반동주의가 뭐지 하고 찾아봤죠. 근데 이거 한국어로만 내가 몰랐지 영어로는 neo-reactionary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자 dark enlightenment 약간 중이병 걸린 그런 이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엄청 자세히 알진 못했어요. 그냥 저도 그런 닉 랜드라든가 뭐 커티스 야빈이라든가 이거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발라지 스리니바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책들 뭐 글들 이런 거를 쓰고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뿐이지 그 정치 철학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조금 신반동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크립토랑도 굉장히 크게 밀접한데 그게 무슨 크립토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조금 이야기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반동주의란 무엇인가? 크리스토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리스토퍼님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네, 일단 오늘 스트리밍에서는 암흑개몽주의랑 신반동주의를 그냥 같이 사용을 할게요. 단어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10년대에 이게 이제 블로그 사상가인 이제 커티스 야빈의 그 블로그 아티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게 됐고요.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개념만 요약을 하면은 지식인이나 테크 엘리트들 이제 그냥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그 현대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부패했고 이제 쇄신이 불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조직 그러니까 새로운 체계 자체를 아예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오늘 낮에 이렇게 쭉 해봤는데 몇 개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면은 진짜 존나 급진적이라서 약간 이 정치 철학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충격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실수였다.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크리스토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단 엘리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왕정이 세워져야 한다고 그 사람이 주장을 해요.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은. 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센티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왕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주기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5년, 미국은 4년이죠. 그러니까 그 정책 수립과 실행까지의 결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8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5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만을 생각을 하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영어로 the cathedral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자면 성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와요. 이게 뭐냐 이런 기성 언론이나 현재 이런 기성 기관들을 보고 성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진보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진보주의를 종교로 보고 있냐면은 항상 역사는 진보주의자들이 이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 크기가 계속 비대해지면서 그 성격이 종교로 발전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종교의 어떤 비유를 들면은 원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진보주의에서는 그거를 그 인종 차별을 이제 원죄로 그 정의를 하고, 여기서 그리고 어떤 희생, 어떤 재물을 주는 행위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저스티스, 그 누군가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실수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와, 저 새끼 다 캔슬 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 그거를 이 현 시대의 재물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현 시대에는 그 기자들 아니면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고, 이제 뭐랄까, 믿지 않는 사람들, 반동 분자들, 우리의 종교의 틀 안에서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종교, 이 성당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이거를 바꿀 게 아니라 그냥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엑시트라고 하는 거,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빠져나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발라지 스리니바산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네트워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책으로 또 더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쳐내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왕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개념으로 이 국가는 그 기업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그 이해관계자들, 스탁홀더들, 그 주주들이 이 CEO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를 거의 독재자처럼 군림을 해서 더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추구를 하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신반동주의자의 어떤 4가지 요소로 제가 지금 사실 챗GPT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또 팟캐스트도 들었어요. 그 커티스 야빈이 무슨 영국에 있는 대학교 애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요약하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요점은 그거 같아요. 민주주의 자체는 어떤 시스템상 결함이 뭐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권력의 분배 구조 자체가 탈중앙화 돼버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자원이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낸다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었는데, 분명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닥터 파우치, 미국의 NIH 국장인 닥터 파우치랑 어떤 사람들이 이 사스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고다. 근데 그 인센티브가 생긴 이유 자체가 그냥, 사실 사스는 뭐 전 세계에서 사실 그 코로나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어떤 그 연구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진짜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문제를,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문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과학 실험을 했고, 그래서 코로나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출이 됐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왕정이었다면, 만약에 닥터 파우치가 트럼프 왕 앞에 가가지고, 트럼프 왕님,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왕은, 네가 그걸 왜 해? 그걸 지금 해결해야 돼? 그 병 이제 지나갔고 네가 오히려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 실험을 하는 거는 미친 짓 아니야? 꺼져! 이런 식으로 했겠지라고 그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는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인센티브, 자신의 권력 강화 혹은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더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왕정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동의를 고유한 이익이신해가지고 그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저만 아마 이쪽에 좀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 찐 내에서는 아마. 데이먼님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크리스님 얘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먼님도 신반동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속주의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크리스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 제 의견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한데, 이게 민주주의는 언급을 안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윤리 측면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이제 발전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속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니힐리스트적인 굉장히 어떤 허무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차피 이 자본주의와 이 기술의 발전은 존나 빠르니까 그냥 현재 시스템을 갖다가 다 부서지도록 그냥 최대한 가속화시켜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에 A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정비티 씨님이랑도 AI와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IP 법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AI가 여기서 더더욱 빨리 발전해서 IP 법이나 어떤 기존 프레임워크가 전혀 먹힐 수 없는 세계가 와서 기존의 IP 규제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스토리 프로토콜 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속주의 같은 게 신반동주의랑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이 아니라 그냥 닉 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속주의라는 거를 주창을 했고 그 사람이 이 신반동주의의 핵심 철학가 중 한 명인데 그 신반동주의 또한 그냥 빨리빨리 이거 발전시켜가지고 이 사회 이 민주주의라는 실험을 끝내고 빨리 우리 이 테크노크라트 이 피터 틸과 이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계로 가자.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런데 혹시 저는 조금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른 분도 어떠실지 모르긴 한데 기술이 발전이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규제나 어떻게 보면 이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게 못 따라간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보자라는 측면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AI 자체가 2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벤치마크 바뀐다는 얘기일 정도로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쯤 되면은 그냥 AI가 어떻게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내비두고 나중에 이제 규제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혹시 에릭님이 하실 말씀 있나요? 크리스토퍼님? 저부터 얘기하면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추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이것을 금지해버리고 하게 되면은 또 오늘 또 얘기가 나온대요. 허젠쿠이 보세요. 허젠쿠이가 그 징역 3년 갔다 오면은 그 유전자 편집 아기가 미래에 안 나올까요?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저는 생명공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약학과를 한 6년 동안 전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상 봤을 때 허센쿠이의 제안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긴 한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이 기술의 발전보다 규제가 늦다는 얘기는 하긴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정치인들이나 규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바이오나 AI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늦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를 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상 AI 발전이 오픈이 돼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있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친 AI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신반동주의나 가속주의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보통은 뭔 생각하냐면 파시스트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허징쿠이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 편집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인류의 인류라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 솔직히 백인 존나 좋아하죠. 근데 예를 들면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면 백인 유전자 넣어가지고 파란 눈 만들고 키 존나 크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걸 인정하는 것, 인종 간의 다름이 있고 우월한 인종이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가치 체계가 전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인종은 평등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지면은 그게 더 드러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이게 진짜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크리스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약학과를 먼저 한 6년 동안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근데 유전자 편집은 아직까지는 사실 쉽게 베리자트 붐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얘기 할지 모르긴 한데 인종별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근육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아프리카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적인 부분이나 애들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매트메디컬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아시아계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실제로 MIT나 이제 YMCA 중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계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편에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분을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인정하기 싫긴 하지만은 인종적인 부분 놓고 봤을 때 피지컬적인 측면이랑 지능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면 사람 부분에 저는 인종적인 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더 스페셜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도 좀 인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님 말씀하시면 저는 인종, 레이스와 트라이브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예로 들면은 한국이 지금 지리상으로는 분명 아시아에 있지만은 저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예로 들게요.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저희는 문화적으로는 저희는 서구 문화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종으로는 저희가 분명히 아시아인이 맞지만 트라이브로 봤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서구 사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태어난 인종, 이게 과연 중요할까? 네, 인종별로 태어난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방식이 생겨나는 게 트라이브로서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에 더 말씀하실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트라이브조차도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서구권의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근데 문화 사회적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서구 문화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이게 필연적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이 그냥 미국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오래 살다 왔으니까
두 개를 확실히 제가 무조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면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존댓말 반말 있죠? 이거는 확실한 인간의 상하 구분이 된다라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저번에 진짜 개웃긴 트윗이래 그거 인스타 그 릴스를 하나 봤거든요. 교포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깨를 올리고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하니까 한국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혼났대. 근데 이제 자기가 다른 이제 동생인 애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꼰대 소리를 들었대. 그러니까 이 미국인 사실상 걔도 인종은 한국이야. 인종은 한국인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 한국 사회를. 뭐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안 되는지 상황 그 분간을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트라이브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한국에 한국인과 조선인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조선인데 좀 약간 중국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게 과격한 얘기인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이게 문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 문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반말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좀 서구 사회를 동경하자. 그렇죠. VPN을 보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우익 성향인 경우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 과거에 그 조선 시대의 이게 뭐지? 문화 그냥 통틀어서 문화라고 할게요. 네. 조선 시대의 문화와 그 현대 그 대한민국 문화, 그러니까 서구화되어가는 그 대한민국의 문화, 그렇게 두 개가 양분되어서 지금 섞여 있는 게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철저하게 한국이 트라이브로서 서구 사회에 속해 있다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되게 여러 가지 문화나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보면은. 제 친구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북유럽계 아마 노르웨이일 거예요. 노르웨이계 미국인이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한국에 귀화를 하면서 결혼은 이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의 정치 성향은 신테크노주의자예요. 신테크노 농업주의자예요. 군주제를 찬성을 하고요. 왜 일본도 안 갔대요?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네. 근데 본인은 한국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을 네네. 근데 크리스토퍼님은 그 사람을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국인이라 생각을 해요. 왜요? 일단 한국 국적을 따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섞여 살고 있고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한국 사회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냥 실익적인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온라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한국인이냐.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이제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온라인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소속된 트라이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확실히 얼마나 내가 거기에 온라인을 하고 싶냐, 이 사회에 내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싶냐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도, 이게 약간 트라이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암흑계몽주의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가서 본인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에 따라서 그것을 자유로 보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 거의 그리스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도쿄한 추방들 쪽으로 그래. 아메이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군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를 어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어떤 회사의 이념이나 아니면은 이제 BM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회사,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자유다. 본인의 BM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행위 혹은 임의로 뭐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방콕 이런 데 사람들 디지털 노마드 많이 하러 가잖아요. 아니면 뭐 발리 그런 데로 가서 그냥 사는 뭐 미국인들 이런 애들도 이런 신반동주의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아주 작게는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언어로 풀어서 네네 먼저 말씀. 아니요 먼저 말씀. 그 언어로 풀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너무 레디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가지는 거지. 이러한 생각은 사실 되게 한국에 널리 퍼져 있어요. 이제 또 민감한 부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최근에 연금 문제. 연금 문제 보통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20대, 30대 지금 다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어차피 내가 뭐 할 건데 네. 그렇죠. 이거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이거 어차피 그냥 말도 안 되는 촌지 사기극인데 해서 본인의 극적을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래서 비자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도 이게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이게 너무 동떨어진 이념인가? 저는 아니고는 한국이라고는 내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재미있는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일각에서 극우라고 칭하는 어떠한 사상에 동조를 하고 있다니까? 스뮤디라고 그래, 진짜. 이게 진짜 존나 재밌는 현상이야, 내가 봤을 때. 특히나 저는 이거 오늘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 ethno-nationalism, 인종 국가주의. 이거 사실 한국에 존나 심하죠? 한국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말실수 할까봐 좀 조심스러워지긴 한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인종차별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나 진짜야. 나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초등학교에서 제 별명이 미국이었어요. 왜냐면은 난 미국에서 그냥 왔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맨날 영어하라 그러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인종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은 문화적으로 걔네들은 되게 새로운 거를 받고 그걸로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의 배경을 가지고. 근데 이게 나같이 한국인 그냥 DNA 한국인 놈도 그런 인종차별에 가까운 그 경험을 겪었는데 하물며 그 뭐야 콩고 왕자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조나단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나는 걔네들 보면은 와 저 새끼는 얼마나 힘들까? 한국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 나는 그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저는 헤드폰 알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있던 친구 중에 자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알바했었는데 맨날 그 일용직 노동자 아저씨들이 맨날 졸랐었어요. 진짜 한국이 의외로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나라 그것도 느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지금 채팅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네이션과 컨트리를 구분하는 방식을 안 가르쳐서 배우는 못 배우는 운동이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한국은 섬나라라서 그래요. 섬나라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가 어려워. 애초에 문화를 가져오는 통로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거달기로 배워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지에 대해서 분간을 못해. 이게 막 사람들이 그래서 너네 다 개새끼야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분은 박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한국이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위쪽이 사실상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섬나라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대륙 문화가 굉장히 센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대륙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해양 문화가 이제 영미권 문화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륙 문화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제 유럽 대륙 내에 있는 내륙 내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철학적으로 저기라면 너무 커져서. 두 개의 큰 차이가 뭘까요?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길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가.
대륙 문화와 지점나요? 네, 이제 이게 길로서 그 공동체가 형성됐는지 마을이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특정 지점을 코어로 잡고 이제 그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하는 생존을 해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보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면이 섬이 어떻게 보면 바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섬인데 문화는 완전 대륙이죠. 그 섬의 특징을 보면은 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특정한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완전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 쉽게 해악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륙 문화권에서 하는 형태가 나는 이 지역의 지주고 난 이 안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좀 설명이 됐을까요? 이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 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JS님이 카일 슈미트라는 사람이 쓴 땅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런 관련된 해양과 대륙 문화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여튼 그 축약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냥 사실 축약도 아니야. 그냥 그 말만 딱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바다 이 해양 문화라는 거는 그냥 조금 더 그 활동 범위가 넓고 그 교류가 더 많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 대륙은 그 반대를 그냥 딱 생각해냈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근데 진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국은 용광로고 한국은 뭐야 이거 그 간장이야? 막 존나 100년 묵힌 간장? 이런 건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튼 다시 이 한국과 이 신반동주의 이게 조금 더 일치되는 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뭐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 대대로 그 군사 독재의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물론 이 시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때는 뭐 민주주의 암기 막 이랬는데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발전을 했다. 그래서 뭐가 더 옳은가에 대해서 졸질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사회에서 지금처럼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조금 더 진보적인 과거의 왕정보다 더 진보적인 사상이죠. 더 진보적인 사상이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을 때 다시 이 역사를 되돌이켜서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반동주의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이 저 새끼 사상 위험함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도 심지어 독재를 겪으면서 발전을 한 나라인데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한국 꼬라지를 보면은 애매한 민주주의보다 그냥 잘하는 독재가 낫다. 그 리콴유 싱가포르의 리콴유 사람들이 맨날 훅발하잖아요. 야 독재를 해도 저 새끼처럼 하면은 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게 그거지. 딱 신반동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카시드럴 성당, 이 성당에 있는 이 지식인들, 이 기자들, 이 교수들이 자꾸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쓰레기야, 저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옹호해서는 안 돼. 왜? 그러면 너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쁜 새끼, 극우 꼴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왜 극우인 거지? 약간 뭐 나는 이제 그들의 그 논리 구조를 이제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그런 좀 웃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주영님이 너무 신반동주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안 하신 말씀 위주로 좀 해보면 이게 Dark Enlightenment라는 게 사실 Enlight는 밝히다고 Dark는 어둡다라는 뜻이라서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이병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신반동주의를 삼각형으로 제시를 해보자면 세 가지 단어의 딱 중간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의구심, 세 번째는 회의감. 이 세 가지의 감정 사이에 가운데 있는 감정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극렬히 반대해서 이런 걸 제시한다기보다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뭐 최근 뭐 100년 이상 쭉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제가 뭐 그런 쪽에 뭐 박사나 교수 이런 학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웹3에서 제가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가속화된다고. 왜냐면은 이런 검열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디지털 봉건주의, 디지털 퓨달리즘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봉건주의는 옛날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봉건주의가 사실 이 웹3와 또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토지 대신에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가지고, 사실 한 명이 한 표가 아니라 토큰 하나에 표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직접 선거,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직접 선거와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신반동주의가 기존의 문제에 아예 대척점이 있는 걸까? 또는 저는 이전에 봐왔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점에 있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이션과 컨트리를 구분한다, 또는 뭐 아까 레이스와 트라이브를 구분한다, 이런 것도 사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이전에 뭐 해외여행 금지되고 이럴 한국의 1970년대 이럴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존의 사상과 대척점이 있는 것일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연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 시스템하고 저는 대척점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조금 인정하고 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증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일 뿐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인종은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부정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급진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고 싶다면, 그러면은 기존 기성 뭐라고 해야 돼, 정치인들, 농객들, 이런 사람들이 저 새끼 개새끼네, 이런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보완한다고 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완은 개뿔, 그거 그냥 네가 너의 급진적인 사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 거지, 너는 분명히 현재 우리의 이 민주적인 가치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을 하는 나쁜 놈이야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게, 그래서 대척점이 사실은 이제 아예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국가가 아무리 민주주의나 이런 거의 성격을 띠더라도 말씀 주신 뭐 특정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게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료주의나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그 비효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냐, 뭐 아까 연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뇌를 빼고 히히 뭐 난 뭐 아무 상관 없지롱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여론조사 이외에는 크게 의견 표명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전적으로는 기존의 것들과 굉장히 대척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과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관측이 돼서 쭉 이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근데 약간 이 굉장히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전혀 자기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뭐 이런 농객들, 뭐 이런 누가 됐든 간에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자기의 그 말을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생각이 뭐냐? 민주주의는 옳다예요. 그냥 민주주의는 최고의 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여태까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눈앞에서 얼굴에다 대고 민주주의는 실패했어. 민주주의는 이제 대체돼야 돼. 뭘로? 존나 큰 슈퍼 초대기업 CEO 같은 사람들이 차라리 뭐 누군가한테 임명이 되어서 이 대중들에게 뭐 누군가에게 여튼 그 주주들에게 임명이 되어서 나라를 굴려야 돼라고 하면 그들은 우와 엄청난 금권주의, 엄청난 엘리트주의, 이거는 그 권력을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준 몇백 년간의 역사를 그냥 되돌리자고? 미친 새끼. 이런 얘기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은 저 새끼는 미쳤다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크립토 쪽에서 그 토큰, 그 거버넌스 토큰에 의해서 작동하는 조직을 볼 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해양 그 바다 위의 국가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국가를 만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기를 안 건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아예 다른 그 영지를 획득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 정치 시스템을 발달시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토의 개념을 보면은 원래 기존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토는 이제 땅이었죠. 땅이었다가 이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 하죠? 그 지도 볼 수 있는 거? 지도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이제 바다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바다로 이제 그 권리가 더 증가했고 그 뒤에는 비행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하늘도 이제 권리가 생겼고 저는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우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저는 먼저 발전시킨 게 디지털 세상이라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도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토라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발전을 네네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그냥 공간이라고 할게요. 스페이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국가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경쟁이라 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거기서 어떠한 형태의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상의 무리에서 이기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라드 이런 애들이 중국 존나 빨잖아요. 그렇죠. 야, 차라리 독재를 해가지고 중국처럼 존나 미친 그 발전을 빨리 해가지고 이 끝장을 한번 보자. 약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뭐냐 옛날에 한번 읽은 그 클리어필이라고 하는 그 뭐냐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걔네들 너무 자기네들의 뭐 자르곤이 많아가지고 뭐 클리어필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게 신반동주의랑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론 그래요. 그냥 그런 신반동주의를 표방을 하는 중국 틱톡 걸로 위장한 뭐 사이옵 그런 거? 그런 게 클리어필인가요? 뭐 그렇죠.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그 렌레 쪽에서 표현하는 걸로는 상호 기술 가속, 확증 기술 가속의 그 지렛대라는 표현을 써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호 확증 파괴의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국가 주도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독자적인 기업이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그 중국의 기술 발전을 봤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거울처럼 봤을 때, 거울이라 하면 안 되죠.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정확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기술 발전을 막는 게 나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택하는 것은 중국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 매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당선된 제이디 벤스 이 아저씨가 피터 틸로부터 굉장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상원 의원인가 여튼 그 의원을 먼저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통령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제이디 벤스 안 그래도 그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였죠? 그 아저씨?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그런 신반동주의의 방향으로 누군가 나갔다.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트럼프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신반동주의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신반동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리버테리언들, 자유주의자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고립되는 동시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더 독재적인 면모로 나아가면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를 더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를 반대쪽 정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 새끼들 약간 이거 독재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급진적인 철학을 믿는 이런 피터 틸 같은 놈들한테 돈을 받아서 부통령이 된 놈이 크게 추앙을 받고 있고, 안 그래도 누구야 비벡 라마스와미 같이 걔도 투자자, 굉장한 투자자였고, 비벡 라마스와미랑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 얘네들 그냥 딱 봐도 그냥 가속주의자의 신반동주의 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미친 정권이다 해가지고 지금 공격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아나키스트 있어요. 그 미국의 마이클 기억이 안 나. 여튼 성이.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이 카시드럴, 이 성당, 기존의 민주주의 체계를 옹호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발광을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왜냐면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그러니까 3차 임기를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더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추구하자는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뭐 지지하냐 아니냐 뭐 나는 그것까진 몰라. 근데 적어도 현재 시스템, 현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중국처럼 한 사람이 오래 끌고 가는 그런 국가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대통령 말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일명 딥스테이트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 신반동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 unelected bureaucrats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 안 된다. 무조건 임명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그게 민주주의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태가 사실상 소수가 그 권리를 점유를 하고 있는 어떤, 이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oligarchy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이 권리를, 과두제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과두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튼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펼쳐지고 있는 양상 자체가 이런 AI의 발전과 함께 훨씬 더 가속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왜냐면은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AI를 빨리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민간 기업과 국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약간은 뭐 그런 게 뭐 모든 게 이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중국의 기업은 중국의 정부의 말을 듣는다 이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미국은 정부와 기업이 훨씬 더 그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AI의 발전에 대해서도 조금 실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홍보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퓨타키에 집중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 근권주의랑 퓨타키는 좀 완전히 별개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엘리트들이 현재 사회에서 그 의견을 내고 그 여론을 형성한 뒤에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관료들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라고 한번 모두가 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또 대표적인 예시가 또 연금이 될 수가 있죠. 그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에 페널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페널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저는 근본적으로 페널티 그런 거 주면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김세론, 김수현, 뭐 가세현이 이런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누군가 걔를 가가지고 이렇게 칼로 쑤신 거 아니잖아. 네. 그냥 개소리만 한 건데. 그 표현의 자유 좋죠. 뭐 좋은데 말하는 거는 막을 수 없다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효과, 그 뒤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번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랑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퓨타키를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영 국가를 만들기 위한. 네, 혹시 에린님 마이크를 끼셨는데. 제가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 얘기를 오늘 많이 좀 하는데, 한국의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말은 아니지만, 실버 민주주의라는 일본에서 출발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위값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작용과 부작용을 언급한 건데, 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 적응을 하든 아니면 곤두서 있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최근에 연애 쪽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과거의 민주주의와 현재의 민주주의에서 차이는 사실 기술적인 발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이 가능할까? 그게 뭐 웹3든 AI든. 그래서 이제 아까 크리스가 말씀하신 퓨탈키 이런 것도 사실 퓨탈키가 실제로 동작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뭐 수정 자본주의처럼 수정 민주주의 식으로 비록 많이 찢어지고 낡았어도 그거를 바느질을 열심히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미래도 기대해 보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신반동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되게 옹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방향인 건지도.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그런 무언가를 가속시키는 거, 이런 기술에 대한 가속, 이거는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과연 이게 끝에 가서는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또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발라지 스리니바산 아저씨가 왜 그 북한은 실패했을까? 북한의 독재는 왜 실패했을까? 왜 그들의 그 자주 자주 국가, 왜 그들의 주체사상은 실패했을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알려달라고 하는
트윗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실패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현재 상황만 보고 야 저 남한보다 못 사는 그 북한이라는 국가는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임프레임을 더 길게 늘어뜨려 놓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50년 뒤에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국가가 이 한반도를 통일을 할까라고 베팅을 한다면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왜?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단 매우 강력한 통치 체계가 있어요. 그들은 그 존나 모든 사람을 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절대 왕정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걔네는 그래서 외세에 대한 침입에 대한 그 디터런스 그게 있어요. 그 상호 확증 파괴까지는 아니지만은 핵 억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코인을 해킹을 해가지고 거래소 이런 데 해킹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단단하단 말이야. 그 구조 자체가. 그 고슴도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존나 작지만은 밟으면 아프고 자기 먹을 거 어디서 잘 구해오는 그런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맨날 뭐 탄핵이니 뭔 국민요금 이런 쌉소리 막 하고 있고 나라가 뭐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과연 50년 뒤에 이런 혼란스러운 뭐 둘 다 어느 정도 혼란스럽겠지만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왕가 그리고 맨날 4년 5년 뒤에 있는 선거 결과만 보고 뻘짓만 하는 정치인들 이 모여있는 이 두 국가 중에 50년 뒤에 어디가 살아있을까라고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현재 이런 신반동주의가 뭐 옳다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은 못 내리겠어. 이제 그런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는 그래요. 이게 꼭 신반동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예전에 한국이 이제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임제가 도입이 되면은 미국처럼 무조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미국 보면 또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신반동주의가 옳다 그르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 좀 더 롱텀으로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장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퓨타키 얘기를 또 해보면 퓨타키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가는 그 지원하는 뭐 금액이든 형식이든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겠으나 뭐 보완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거를 제 세대에서 관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독일도 갑자기 그 뭐랄까 중세 시대에서 현대 시대로 넘어간 것처럼 그게 이제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도 그 굉장히 그런 급진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을까? 뭐 꼭 그게 뭐 체제 전복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도 꼭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제가 낙관적인 생각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그렇게 크리스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완전히 다 뒤집는 걸 이제 하드 리셋이라고. 저는 제가 좀 좀 지지하는 쪽은 그 피터 틸이 주장한, 피터 틸도 이쪽을 많이 지지를 하는데 그 기존 국가 자체를 복귀를 하고 이제 바다 위에다가 그 아무도 그냥 공해상에다가 이제 국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기존에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냥 뒤 없는 거 말고도. 그래가지고 그거 한 1년 전에 약간 누가 장난으로 올린 거 있었잖아요. 그 AI를 개발하는 해양 클러스터 해가지고 막 머천다이즈도 팔고 막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아예 어떤 국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AI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국가가 막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개인 그 경호 그런 군사 업체도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 봐라. 약간 그런 장난 섞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그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완전 비현실적일 수도 없는 게 진짜로 미친놈들이 예를 들면은 AI를 엄청 좋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애가 있다. 근데 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크립토를 통해서 뭐 결제를 이더리움으로 받는다. 근데 그 AI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너무 크니까 걔네들이 아예 독립적으로 진짜 공해상에 뭔가 지을 자본이나 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 입장에서도 걔네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처단하는 거 방법 외에는 뭐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제가 해보긴 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제로원이라고 하는 그 로봇들의 도시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현실적인 그 버전인 것 같은데, 여튼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어떤 기업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문이 생기기도 하네요. 저는 현재 구조에서는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가 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트럼프가 알아서 다 오냐오냐 해줄 테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 암흑계몽주의에서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2단계, 그러니까 대성당을 해체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도지라고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가 그 관료들을 해체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정치 구조라든지 이제 언론, 뭐 그러니까 학계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번에 혹시 해체하거나 아니면 연구비 그 지원 끊어버린 거 보시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샌드위치 정의를 연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돈 받아서 솔직히 뭐 하겠어요. 샌드위치 다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그 정통적인 국가와 경쟁을 할 만한 그 민영 국가를 만들 필요성이 딱히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가 민영 국가들에게 캡처 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어둡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편한 생각을 좀 위탁의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정부 혈부를 하면서 사실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잖아요.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랬는데, 뭐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정부 일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폭스뉴스에서는 그 huge debt of gratitude라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보고 이번에 한번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신반동주의 또는 최소한 기존 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짓이 참 항상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뒤돌아보면은 저 새끼가 저래서 저랬구나 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도지라는 그 새로운 그의 벤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해야겠죠. 그쵸. 근데 얘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 무슨 열 몇 개야. 근데 다 나름 잘하는 것 같아. 사업가네, 사업가. 할 말이 없음. 능력을 있는 사람들을 걸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천재죠, 천재.
여튼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데이먼님은 무슨 기술적인 이유에서 뭐 있는지 좀 튕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반동주의 저희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긴 했지만은 역시나 제대로 배우려면은 위키피디아랑 이 닉 랜드 그리고 커티스 야빈 그리고 또 그 제가 옛날에 자주 듣는 마이클 기억이 안 나. 여튼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또 나중에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완전 콘텐츠 방향성을 좀 틀 예정이라서 뭐 크립토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뭐랄까 AI에게 쉽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콘텐츠의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요즘 갈고 닦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재밌는 거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튼 오늘 와주신 크리스님, 에릭님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데이먼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또 굉장히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정치 철학이나 웃긴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